자, 이제 392페이지에 이제 징여재산가의 계산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뭐 우리 시험에서 여기를 뭐 내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계산 위주로 나오는 내용이라 우선 오른쪽에 5번 보시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징여있죠. 그래서 양가 1번에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썼다.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내 무상으로 쓰면 그만큼 내가 징여를 받은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원래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그냥 썼으니까. 그래서 징여 요건을 보시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에 따라 1억 원 이상 이익을 얻는 경우,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돼요. 알겠죠? 무상 사용으로 인해서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그 이익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에 대한 징여 재산가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뭐 치까지는 아실 건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징여 시기는 사실상 해당 부동산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그래서 그 날이 징여 시기가 되고, 근데 부동산 무상 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되 부동산에 대한 무상 사용 기간 5년 초과하는 경우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롭게 무상 사용을 개시하는 걸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징여 시기가 5년마다 갱신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년 동안 한번 징여세 때리고 또 쓴다. 그럼 또 다시 5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 양가 2번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서 금전을 차입했다. 그러면 내 게 아닌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대가만큼 내가 징여를 받은 걸 보는 건데, 박사를 보시면 대출기간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는 그 대출기간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 경우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롭게 징여를 받은 걸로 봐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번에 이제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징여인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우리가 징여를 받은 걸 보겠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한 징여재산가액을 보겠다. 그래서 원래 돈을 내야 되는데 무상으로 받거나 아니면 낮은 이자를 받았다. 이게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만큼 내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걸 징여로 보겠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7번인데 7번은 뭐 그 계산이나 뭐 이런 것까지 보시기 어렵고, 의의를 보시면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에 5년 이내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이익도 징여로 보는 규정이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징여 규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 자녀가 6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땅을 사준 땅, 알겠죠? 땅을 사서 징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여세를 냈어. 그거는. 근데 아버지가 사전 조사를 다 했죠. 그 지역이 개발이 될 거고 그 지역을 이제 새롭게 우리가 투자지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개발돼서 가치가 올라갈 걸 미리 알고 땅을 증여한 거야. 알겠죠? 딸한테. 그리고 사후에 이게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땅값이 한 10배가 뛰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징여로 보는 거야. 10배 뛴 것도. 알겠죠? 그래서 과세 요건 보시면요.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래서 1번은 미성년자 등 그 직업, 연령, 소득, 재산으로 봐서 그 자산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자산을 뭐 취득했다. 그 다음에 2번은 5년 이내에 개발이 된 거야. 알겠죠? 5년 이내에 개발이 된 게 돼서 그 가치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그 다음 양가 3번은 징여재산가액은 재산가치 상승분, 이거를 징여분으로 보겠다. 얘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징여제 추정에서 아래 3번 있죠. 징여 추정. 얘는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징여 추정. 이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징여 추정인데 1번의 징여 추정이요.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조미속한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자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한테 징여한 거를 추정하겠다. 그래서 양도는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배우자나 직계 조미속한테 양도는 없다. 징여만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징여로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양도를 했다면 그걸 입증하면 돼요. 알겠죠? 근데 2번 보시면 징여 추정이 배제했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되면은 우리가 이거는 명백하게 양도한 거니까 징여로 추정하지 않겠다요. 그래서 기업은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서 처분됐다. 경매 절차에 따라서 나의 배우자나 직계 조미소의 걸 취득한 거야. 알겠죠? 그럼 돈 내고 샀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다 처분된 거야. 파산선고로 처분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처분되는 거를 돈 주고 샀다. 그건 양도를 보겠다. 이 얘기야. 그리고 미음 보시면 배우자한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이걸 정말 입증한 거죠.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돈을 주고 받았다라는 걸 입증하면 인정해주겠다. 넘겨보시면 3번에 우회 양도에 대한 징여 추정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양도에서 배웠던 우회 양도랑 비슷하지만 달라요. 얘는
특수관계인한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한테 다시 양도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재산을 양도한 당시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등한테 직접 증여으로 추정하겠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갑이 특수관계인한테 양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특수관계인이 을한테 다시 양도를 해요. 3년 이내. 근데 을이 누구냐면 갑의 배우자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특수관계인한테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특수관계인이 다시 을한테 양도했는데 누구한테요? 을의 배우자한테 양도를 했다고. 이렇게 우연일 수는 없겠죠. 설마 우연으로 이렇게 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렇게 증여를 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알겠죠?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살짝 돌린 거죠, 이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때 계산한 양도세, 그리고 이때 계산 양도세, 이때 증여세. 그래서 3번과 1번, 2번 더한 게 계산해봤더니 직접 양도한 게 더 크더라. 그러면 적용하겠다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세 번째 줄에 이제 직접 증여으로 추정한다. 근데 다만 당초 양도자,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해당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는 그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이게 더 클 때만 적용하겠다. 그죠? 증여세가 더 클 때만. 그래서 양가를 보시면 재산 취득 자금 및 채무 상환액에 대한 증여 추정인데 얘는 뭐냐면 걔의 능력으로, 걔의 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데 취득을 했다. 그럼 누군가 증여가 있을 거다 이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얘의 능력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데 채무를 갚았다. 그럼 누군가 너한테 돈을 줬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1번 요건에서 기억을 보시면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인데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황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취득 자금 중에서 증명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 재산가액 미만일 때에는 해당 재산 취득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10억짜리 건물 샀어요. 근데 내가 입증한 거는 1억밖에 입증 못했어. 그럼 나머지 9억은 너가 증여받은 거다. 아시겠죠? 그다음 니은도 보시면 채무 상환액에 대한 증여 추정인데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해당 채무를 상환할 때 그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겠다. 그래서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갚았다면 이것도 누군가한테 돈 받은 거로 보겠다. 그렇게 그리고 3번 보시면 증여 추정 배제 보시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100% 다 출처를 증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20%까지는 안 해도 된다. 80%만 입증하면 된다. 그래서 보시면 다만 증명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 미만일 때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 알겠죠? 그래서 80% 이상 내가 입증했다면 20%야. 상관없다. 오른쪽 이제 상속재산하고 증여재산 평가인데 얘는 잘 안 나와요. 얘는 요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잘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의 원칙의 시가평가인데 1번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 재산가액 중에서 상속일 또는 증여일의 시가에 따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 시가예요. 원칙은 항상 시가로 가는데 양가를 보내 상장 주식은요. 우리가 평가 기준 전후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있으면 전후니까 우리가 전후로 2개월, 후로 2개월. 그러니까 4개월치 알겠죠? 4개월치에 대한 최종 시세가액에 우리가 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게 시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속재산의 가산은 증여재산가액은 얘는 뭐야? 증여 당시죠. 증여 당시. 그렇죠?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겠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그냥 제3자 간에 거래를 발생하는 시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평가 기준 전후 6개월, 증여라면 3개월 이내 기간에 매매, 감정 수용,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다음에 금액인데 그게 그 금액이요.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상속이라면 전후에요. 전후 6개월, 증여라면 전후 3개월. 그래서 내가 받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없다. 그럼 보통 뭐로 가냐면 이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요. 보충적 평가 방법은 뭐냐면
국가에서 발표하는 금액 있죠. 기준시가 개념, 기준시가. 알겠죠? 기준시가 개념으로 이게 굉장히 낮다고요. 시가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보통 이걸로 가요, 대부분. 왜냐면 시가라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시가라는 게 현실적으로. 왜냐면 이 자산과 똑같은 게 없단 말이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시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보통 다 보충적 평가로 가요. 근데 요거를 신고를 했어요, 내가. 신고를 해놓고 궁금하죠, 얼마인지. 그래서 감정을 받았다. 요때 상속 개시되고 요때 감정가를 내가 한번 평가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때 보충적 평가 방법 나온 거는 10억이었는데 해보니까 이때 20억이더라. 그럼 뭐야, 기분 좋죠. 기분 좋지만 다시 어떻게 되냐면 20억으로 얘가 바뀌어요. 다시 내야 돼, 세금을.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6개월 이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궁금해서 참아야 돼요. 그래서 6개월 이내 운이 나빠서 수용이 됐다. 근데 수용될 때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럼 그걸로 바뀌는 거 다시. 알겠죠? 그래서 6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나 뭐 감정가, 수용 이런 걸 당하면 그 금액을 시가로 다시 봐요. 그래서 옆집이 파는 것도 막아야 돼. 아파트라면 뭐 보통 매매 사례가가 내가 401호고 402호가 있다. 근데 402호가 파는 거는 그거는 매매 사례가가 돼요. 근데 501호가 팔거나 이런 건 안 돼. 또 층수가 다르면. 근데 동일한 층수고 평수 똑같다라고 하면 그걸 매매 사례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충적 평가로 갔는데 매매 사례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나오면 걔도 뭐로 봐요? 시가로 보는 거야. 다시 바뀐다고 이게. 알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 양가로 뭐 1, 2, 3까지는 뭐 별로 상관없고 그냥 감정가, 뭐 수용된 거, 그다음에 경매, 공매가 이루어지면 그 금액으로 간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얘가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인데 쉽게 생각하면 기준시가예요. 발표하는 금액이야. 근데 이름이 다 달라요. 해당 자산별로. 취급하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만 볼게요. 토지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개별 공시지가 이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건물, 그리고 지정된 지역 오피스텔, 상업지역이라면 국세청장 고시가격,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걔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주식은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양가 1번의 상장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 시세 가격 평균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4개월치 평균액으로 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이제 비상장 주식이죠. 비상장 주식은 거의 식이 있는데, 뭐 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식을 이제 말로 풀어쓰면 이제 그걸 좀 대충 알아야 되니까, 비상장 주식은 이제 시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주식은 뭐야? 그 기업의 가치죠.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과다 법인과 부동산이 과다 법인 아닌 경우. 그래서 우선 2번이 먼저 볼게요. 부동산 과다 법인 아니라면 한 주당 순손익 가치를 구해서 거기다 3의 비중을 두고 한 주당 순자산 가치를 구해서 거기다 비중을 2를 둬요. 그거를 5로 나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둘 때 순손익 가치, 그래서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를 구한 거에다가 비중을 3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자산을 다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치를 구한 다음에 거기 한 주당 우리가 순자산 가치를 구해서 거기다 비중 2를 두는 거야. 그래서 5로 나누면 그게 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산 비중이 2, 순손익 가치를 3. 그래서 3대 2의 비율로 놓고 계산하는데 1번에 부동산 과다법입니다. 그럼 얘는 자산이 더 많겠죠. 그래서 자산에다가 비율을 더 크게 줘요. 그래서 순손익 가치에다 2를 주고 순자산 가치에 3을 줘서 5로 나눈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항소 나왔던 게 뭐가 있으면 5번에 보시면 담보 제공된 재산 있죠.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담보가 제공된 재산은 우리가 둘 중에 큰 걸로 가요. 1번이 뭐냐면 상속 증여세 포상 평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내용에서 평가한 금액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재산이 담보가 된 채권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지법상 평가한 금액은 10억이었다 건물이. 근데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빌렸더니 얼마 줬냐면 12억을 줬어. 그럼 얼마가 돼요? 12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은 뭐냐면 담보채권이요. 내가 건물을 담보를 했는데 거기서 은행에서 평가해 준 게 12억이다. 왜 12억 해줬겠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해줬겠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시가로 하겠다. 둘 중에 큰 걸로. 그다음 외화자산 부채는 이제 평가 기준 현재 환율을 쓰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고납부. 신고납부도 잘 보셔야 돼요. 신고납부. 우선 상속세 신고납부 보시면요. 상속 개시를 속한 달의 말로부터 6개월. 근데 피상속인이 9개에 있으면 9개월이요. 왜냐면 9개에 있으니까 좀 더 기간을 길게 주는 거고. 그래서 이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증여세는 3개월이요. 양가 1번.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과표랑 세액을 이렇게 신고하고 신고기간 내 세액을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6개월이고 3개월. 네, 분할 납부가 돼요.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초과면 우리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세 배운 거랑 똑같은데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 초과에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 2천만 원 초과한다면 그 세액이 50% 이하 금액. 그다음 연부연납도 가능해요. 분납 중에서 연부연납 뭐냐면 연단위로 해요. 연단위로. 왜냐면 상속세는 그 세액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이 만약에 50억짜리 받았다. 그럼 세액을 뭐 한 20억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한 번에 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연단위로 쪼개서 해줘요. 연단위로. 그래서 연부 연납이요. 그러면 요건을 보시면요.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허가를 받아서 상속세를 연부 연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분할은 얼마였어요? 1천만 원. 연부 연납은 거의 2배, 2천만 원. 알겠죠? 그래서 연부 연납 기간이 있는데요. 거기 아래 박스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첫 번째 값이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한 그 혜택이고 아래 일반적인 경우는 5년 알겠죠? 5년 동안 연부 연납할 수 있다. 위에 가업 상속 재산까지는 좀 보시기 힘들 건데 얘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던 중소기업 같은 걸 내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야.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면 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죠? 사업을 내가 그대로 상속받아서 가업 상속을 하는데 그거 이제 세금 때리면 그 사업을 팔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혜택을 좀 준다 이거죠. 그래서 연부연납 허가 후에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그러니까 얘는 뭐야? 허가하고 2년 지나고 나서부터 5년이야. 그러니까 7년이야. 7년.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내고 다시 5년 동안. 근데 상속재산 중에서 가업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라면 허가 후에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그래서 좀 더 혜택을 주는 거고요. 네, 넘겨보시면 4번에 물납 있죠. 물납은 상속세만 돼요. 상속세만. 증여세는 안 되고 물납은 상속세만 된다. 물납 요건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 2분의 1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재산 중에서 상속을 받은 재산 가액 중에 부동산하고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재산 가액 2분의 1을 초과해야 된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부동산하고 유가증권으로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뭐 됐고요. 오른쪽 이제 물납 충당 순서가 있어요. 이제 물납을 낼 때 그 충당한 순서가 있는데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물납에 충당한 재산은 세무서에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서 신청 허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부터 먼저 가져가요. 돈으로 받기 제일 쉬운 거. 국채나 공채가 제일 좋죠.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뭐야? 그냥 내 거잖아요. 국채 공채가. 그렇기 때문에 국채 공채부터 받고 그 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 상장되어 있으니까 팔기 편하죠. 그래서 유가증권. 그 다음에 국내 투자하는 부동산. 그 다음에 리은 유가증권. 그래서 유가증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상장되어 있지 않은 거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미음의 물납 대상인 비상장 주식. 그 다음에 비읍은 상속 개시 현재 상속인이 거주한 주택과 부토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알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최대한 마지막.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속 중에서 뭐 한 문제 나오는데 주로 이제 공제 알겠죠? 공제 그거 나오는 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납세무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고 규정을 보시면 돼요. 세부 내역들은 계산 과정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내요. 거기 내용들은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게 많아서 거기는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좀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납세무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절차 중심으로 그 다음에 공제는 이제 내기 편하기 때문에 잘 내요. 거기는 그래서 공제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걸 좀 잘 정리하시면 보기 나온 지문 중에서 잘 고르시면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한 문제니까 그냥 중요한 거 낼 수밖에 없어요. 한 문제다 보니까. 여러 문제 내면 뭐 이것저것 낼 수 있는데 한 문제다 보니까 상속에서 그냥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증여에서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보통 중요한 거 하나 건드려서 나오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병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합병을 우리가 뭐 자세히까지는 몰라도 돼요. 합병 같은 경우는 문제 안 나온 지 꽤 됐거든요. 277페이지 보시면 합병 분할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 안 나온 지 꽤 됐고요. 나왔던 거는 이렇게 딱 똑같은 것만 냈어요. 지금까지 답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깊게 배우면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배우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77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큰 2번에 중간에 동그라미 2번 적격 합병의 과세 이연 써 있는 거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이게 나왔어요. 시험엔 적격 합병의 그 요건 그래서 합병의 그 적격 합병 요건만 거의 항상 나왔으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합병이라고 하면 여기 피합병 법인이 있고요. 합병을 당하는 법인이요. 합병을 당하는 피합병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합병 법인이 있는 거죠. 합병을 하는 법인. 그럼 피합병 법인은요. 합병 법인한테 모든 걸 넘겨줘요. 자산 부채를 다 넘겨줘요. 알겠죠? 그래서 순자산을 다 넘겨주는데 그리고 합병 법인은 여기에서 이제 대가를 줘요. 아시겠죠? 내가 합병을 하면서 여기서 대가를 준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피합병 법인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주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을 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없어지니까. 알겠죠? 주식이 없어지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뭘 받냐면 결국엔 요 대가를 얘가 받는 거예요. 알겠죠? 대가는 결국에는 주주한테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요 피합병 법의 주인은 누구야? 주주가 주인이니까 결국엔 얘가 받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결론은 그래서 얘가 받는 합병 대가를 얘가 받는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산부채 했을 때 얘가 시가가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장부가는 5,000원이다. 장부가 5,000원. 그리고 내가 대가를 준 건 7,000원을 줬어요. 7,000원. 합병 대가가 똑같이 7,000원이 돼요. 7,000원. 그리고 주식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은 5,000원이었다. 라고 하면요. 이제 이런 합병이 발생하면 과세가 되는 게 좀 많아요. 실제로 합병이 되면 이제 과세가 되게 많은데 우선 합병 모니터 보시면 얘는 합병을 통해서 얼마짜리 사요? 시가 10,000원짜리 사는 거죠. 이 입장에서 사는 거니까 시가대로 가야 돼요. 시가 10,000원짜리 사는데 얼마죠? 7,000원 줬죠. 그러면 싸게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얘가 얻는 차익이나 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더 만약에 지금 싸게 주고 샀지만 더 비싸게 주고 샀다면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얘한테 발생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합병 매수 차손익이 발생해요. 합병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제 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요. 피합병 법인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합병 보는 컨셉이 뭐냐면 자산을 판 거야. 판 거. 알겠죠? 자산을 팔고 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양도를 본다. 양도.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양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고요.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이나 양도 차익이 발생할 건데 양도 차익이 발생했죠. 얘는 뭐야? 얘 입장에서 뭐야? 장부가 5,000원짜리 판 거라고요. 그리고 돈은 7,000원 받았죠. 그럼 2,000원만큼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거야. 알겠죠? 주주는 의제배당이 발생해요. 의제배당.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얼마짜리야? 5,000원짜리인데 받은 돈 얼마? 7,000원 받았죠. 그럼 차익 2,000원만큼 배당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과세가 되는 게 피합병모임도 과세가 되고 주주도 과세가 되고 합병모임도 다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합병이 이루어지면 세금 내는 게 엄청 많다고요. 알겠죠? 근데 적격 요건을 갖추면 과세하지 않겠다. 적격을 갖추면. 왜냐면 적격을 갖추면요. 원래 기본 컨셉은 뭐였어요? 파는 개념, 파는 개념. 내가 법인을 얘한테 파는 개념인데 적격이 되면 파는 게 아니라 얘 법인에 같이 귀속이 되는 거야. 그냥 서로 같이 합친다 보시면 돼. 그 큰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이쪽에 속해서 같이 사업을 한다. 알겠죠? 같이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같이 사업을 하려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대로. 그러려면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주도 따라가야 돼. 주도. 알겠죠? 결국엔 얘가 간다는 건 주주가 가져야 돼요.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는 주주가 유지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주주들이 이걸 팔고 주식을 팔아버린 게 아니라 이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합병 대가는 주식을 줘요. 대부분 얘네 주식을. 그럼 그걸 받아서 그대로 팔지 않고 오면 합병본의 주주가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가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과세하는 이유는 모든 차익이 실현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팔았으니까 실현됐다고 봐서 다 과세하는 건데 팔았다는 개념이 아니면 실현이 안 됐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거야. 적격 요건을 갖추면 그래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우리가 과세를 할 때 지금 결국에는 과세하는 금액은 장부가 5,000원 있죠. 장부가 5,000원하고 시가 차이 이걸 다 실현시키는 거예요. 시가 10,000원인데 이걸 실현해서 과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근데 과세하는 그 내역을 보시면 7,000원 대가라고 했을 때
시가랑 대가 차이 누가 세금 내요? 합병법인이 내는 거, 합병법인. 일반 합병이라고 했을 때 합병법인이 요 차익만큼 세금을 낸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장부가액과 합병 대가의 차익은 이거는 피합병법인이 세금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세가 되지 않았던 그동안 저 자산 장부가랑 시가와의 차이만큼을 과세하는 건데 그 대가가 얼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격이면 과세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맞춰줘야 돼요? 결국 과세하는 건 뭐야? 장부가랑 시가의 차이를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격이 되면 다 뭐한테 맞추면 돼요? 모든 걸 장부가로 맞추면 돼요.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합병의 차익이 발생했을 때 입장 보시면 피합병 보시면 내가 처분한 건 5천원짜리 처분했죠. 그리고 받은 대가 7천원인데 7천원 안 보겠다. 5천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제로가 나오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장부가로 보는 거예요. 장부가로. 원래는 시가대로 보면 이제 P 입장을 보시면 적격이 아니었다면 원래는 내가 받은 대가가 7천원이고 그리고 나의 장부가가 5천원이니까 2천원만큼 과세가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적격이 되면 내가 받은 그 대가를 그냥 장부가액으로 봐요. 요 장부가액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5천원을 빼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277페이지 보시면 그 요건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에 과세 방법인데 피합병법인에 그래서 1번 비적격 합병이라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등기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을 계산할 때 뭐 입금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적격 합병 과세한 요건 있죠. 요건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 니은 티귿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사업 목적이 합병이 돼요.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그래서 내국법인 간의 합병만 되고요. 그리고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다가 합병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업 목적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1년 이상 사업을 하다가 합병한 거를 이제 사업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지분의 연속동의야. 그러니까 주주가 따라가야 돼. 주주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해서 받은 합병 대가의 총 합계액 중에서 합병법인의 주식 등 가액이 80%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얘가 합병 대가를 줄 때요. 돈으로 많이 주면 안 되고 뭘 많이 줘야 돼요. 주식을 80% 이상 줘야 돼. 알겠죠? 주식을 80% 이상 줘야 되고 그리고 합병법인의 모 회사에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이 배정 기준에 따라 배정되고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줘야 되고요. 피합병법인의 주주들한테 줘야 되고 그리고 피합병법인의 일정한 주주 등이 합병 등이 속하는 사업연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팔면 안 돼요. 주주들이 받고 그리고 합병을 한 그 등기 속하는 사업연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주식을 교부한 주주 등이 등기를 속하는 사업 종료일까지 합병으로 교부한 전체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 그래서 50% 이상만 처분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다 안 처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일부 처분하기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50% 이상만 처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계속성이요. 합병법인이 합병 등을 속하는 사업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그래서 사업을 좀 계속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넘겨보시면 이제 합병법인이 있는데 합병법인도 마찬가지로 비적격이라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으로부터 합병 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도받아 보겠다. 그래서 시가니까 여기로 보시면 만원으로 가져가 보겠다. 여기요. 그래서 만원과 7천원 차익 있죠. 3천원. 요거만큼 우리가 양도 차익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합병 매수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합병 매수 차익은 얼마겠어요? 지금 만원에서 7천원 뺀 3천원이 합병 매수 차익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 피합병법인의 합병된 현재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그 차액을 우리가 세무조정해서 5년간 균등하게 입금 산입할 수 있다. 말이 쭉 나왔는데 결국은 뭐냐면 합병법인 차익은 한 번에 인식하지 않고요. 5년 동안 나눠서 입금을 산입해요. 알겠죠? 5년 동안.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만약에 3천이 발생했다. 10,000원이고 7천이니까 3천이 발생했다. 그럼 나중에 60개월에서 12개월만큼.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걸쳐서 균등하게 입금을 산입한다. 아래 만약에 합병법인 차손이 발생했다. 더 비싸게 사왔다. 똑같아요. 그 손실을 5년 동안 우리가 균등하게 나눠서 손금에 산입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적격합병이라면 기억에 이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알겠죠?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때는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걸로 보겠다.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내용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여기 내용들은 여기는 회계 처리랑 좀 연결된 게 많아서 그 아래까지는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양가 3번에 이제 피합병법인의 주주 보시면 얘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합병대가에서 주식의 장부가, 취득가를 빼면 우리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게 되는데 그래서 얘는 우리 의제배당할 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합병으로 받은 주식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과세현 요건, 적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우리가 주식은 종전 주식의 장부가, 그래서 장부가로 해서 우리가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다만 합병으로 합병 교부를 받았다면 시가랑 종전 장부가액 중에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얘들은 안 보셔도 돼요. 여기까지 뭐 문제 나온 적 없으니까 얘들까지 뭐 정리하실 건 없고. 옛날에 다 했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해봤자. 내용만 어렵고 그 다음에 문제 안 나오니까 이게 쓸데없이 이게 부담만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만 좀 보시면 돼요. 합병분할 특례가 나오지도 않지만 거의 요즘에. 그래서 나온다고 해도 이젠 그 깊이까지 낸 적은 없어요. 교수님들이. 알겠죠? 딱 그 요건, 그 선에서 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잘 정리해서 좀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 본 거예요. 우리가 볼만한 거 다 봤고 이제 이걸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반복해서 한 두 번, 세 번, 최소한 두 번, 세 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면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봐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제일 좋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해당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풀면 거의 70%는 거의 커버돼요. 나중에 시험 볼 때.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시면 70% 커버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다른 좀 사이즈 좀 많은 거 연습문제 풀겠다. 그러시면 그것도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교재들이 기출문제 거의 겹쳐요. 기본 베이스는 다 기출문제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고 걔를 또 푸시면 거의 다 또 맞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지역자원까지 정리하시면 80점 이상은 충분히 맞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우선 교재 보시고 그다음부터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다음부터 문제랑 병행을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 잘하셔갖고 내년에 많이 뽑으면 좋겠죠. 우선 많이 뽑아야 될 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고. 근데 줄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갑자기 줄이진 않겠죠. 계속 많이 뽑았으니까 줄이더라도 이 선에서 어느 정도 약간 줄을 거고 아니면 이 선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뽑을 때 항상 기회예요. 많이 뽑을 때 기회니까 준비 잘 하셔갖고 우선 제일 중요한 다른 거 잘해야 돼요. 국어, 영어, 한국사를 잘 하셔야 돼요. 얘네가 베이스가 안 되면 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법은 점수가 잘 받는 거면서 시간도 세이브가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최대한 빨리 풀고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사랑 뭐 국어랑 영어를 잘 받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합격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입 좀 잘 하셔갖고 내년에 꼭 합격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두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제 저는 나중에 뭐 다른 수업 통해서 뵙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